입장인데요. 계엄 이후 정당한 공권력에 맞서며 체포와 구속에 저항해온 윤 전 대통령의 지난 7개월을 이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밤중 기습적으로 시도한 친위 쿠데타는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과 경찰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을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가 된 이후엔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에서 버텼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결국 구속된 윤 전 대통령.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멀기만 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한 끝에 구속 취소를 얻어냈습니다. 법원은 갑자기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전례 없는 계산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이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곧바로 수용해버렸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면서 구치소를 나와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에도 일주일이나 관저에서 버티며 관저 정치에 나섰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출석이 공개되는 건 거부했고 특검의 출석 요구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지시한 사람은 집에서 머물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만 구치소에 남아있는 상황.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은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그럼 법조팀 이준범 기자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한 게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상당히 신속한 진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수사 개시 초반 내란 특검은 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곧바로 확보하기보다는 여러 번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조사하고 어제 두 번째로 부르기까지 일주일 사이에 관련자 조사가 꽤 많이 이뤄졌다는 걸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체포저지 지시 혐의 관련해서는 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희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던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장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증언이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이 외환 의혹은 이번 영장 혐의에서 빠졌어요. 이 외환 의혹은 사실 내란을 뛰어넘는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가 뭐죠? 네, 이 특검이 이미 군 관계자들을 많이 조사했다고 하긴 했지만 이 내란 혐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구속기간이 연장돼 있고요.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신문은 내일 열립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신문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실질심사 일정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오는 목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혐의 자체가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란 사태와 연관된 혐의들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를 받아서 이 법기술로 촉발된 기존 논란을 아예 해소하고 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채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양평군청 공무원 등을 출국 금지했는데요.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특검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2달 뒤인 지난 2022년 7월 국토교통부는 양평군청 등 관계기관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양평군청은 불과 8일 만에 새 노선 2개를 추가로 국토부에 제시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를 종점으로 하는 이른바 강상면 안입니다. 8일 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로 백데이터 같은 건 없습니다. 국토부에 낸 노선 변경안을 결재한 양평군청 안모국장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맡은 김 여사 오빠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결재 라인에 있던 안모국장과 함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출국 금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평군청이 제시한 종점 변경안을 국토부가 확정짓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원 전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시작으로 알려진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도 연루돼 있는 상황. 원 전 장관 조사는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김건희 여사 출석 전에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함께 들어간 노동자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중이고 이들을 구하러 들어간 회사 관계자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하청 노동자들이었고 현장에선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현실,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도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 맨홀에서 의식을 잃은 작업자를 구조대가 끌어올립니다. 맨홀 안에 작업자 한 명이 더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은 산소통을 메고 곧바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맨홀 안 관로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작업자 한 명이 맨홀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하러 들어간 40대 회사 관계자도 곧바로 정신을 잃은 뒤 구조됐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명이 내부 진입을 했는데 나오질 않아가지고 총 책임자가 두 사람을 보니까 쓰러져 있어가지고 내려가다가 또 다시 또 떨어진 걸로. 소방대는 맨홀 안에 수중 드론과 구조대를 투입해 10시간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맨홀이 좁아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름 약 66cm,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폭의 맨홀입니다. 깊이는 약 5m에 달하는데요. 안에 보시면 검은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맨홀 안에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는데 두 사람 모두 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맨홀과 같은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유해가스 농도를 미리 측정해야 하지만 당시 이런 절차나 마스크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현장 작업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가슴 작업 빠지겠는데 저 위에 몇 개 할 때는 측정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이사가 있는 줄 알고 그냥. 특히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작업이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면서 현장 작업자들은 서로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방은 실종자가 굴포천 방향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 보고 구조대원을 투입해 수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298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이 중 126명이 숨졌는데 사망사고의 30%가 기온이 올라가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는 여름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마트처럼 직접 카트를 끌고 의약품들을 담을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일반 약국보다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반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반응과는 달리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영업 시작 30분 전부터 골목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도 보면 한 9시 반 정도 되면 여기 벌써 만차가 돼요. 문이 열리자 카트를 밀고 들어선 손님들로 매장은 금세 북적입니다. 지난달 10일 문을 연 창고형 약국. 430제곱미터 규모의 2,500종이 넘는 제품이 구비돼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가격입니다. 일반 약국에서 만원에 살 수 있는 타이레놀 500mg 30정을 여기선 7,000원에 살 수 있고 아이들이 즐겨 먹는 영양제도 8,000원 더 쌉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필요한 거냐 구매하고 싶어서 이거죠. 특히 파스 같은 상비약품이 인기가 많은데요. 일부 품목은 주말 하루 동안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약사의 정체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약사들과 약대생들이 가입한 커뮤니티에서는 창고형 약국 소속 약사들을 향해 협박성 댓글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창고형 약국 측은 해당 커뮤니티 작성자들을 지난 3일 경찰에 구소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만두신 약사님도 계시고 또 오려다가 신상 정보가 노출될까봐 걱정스러운 약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비슷한 일은 지난 3월에도 있었습니다.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3,000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자 약사들은 약국 제품이 비싸 보이게 만든다며 반발했고 결국 일부 제약회사는 다이소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전국 약국은 2만 5천여 곳, 동네 약국들은 처방전이 필요한 약만 조제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구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골목골목 들어가 있는 약국들부터 고사가 돼버려요. 하지만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고 영양제도 하루 만에 온라인을 통해 배송받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통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올해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들로 지적된 건 아이들 돌봄 공백입니다. 심야 시간, 이를 위해 집을 나서야 하는 보호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방청에 의하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한 화재 사고는 모두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은 없는지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살, 6살 자매가 숨졌습니다. 부모가 볼일 보러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살, 7살 초등학생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가 집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도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4년간 화재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화재로 다치거나 숨진 13살 미만 어린이는 모두 148명. 이 가운데 사망한 19명은 전부 집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어린이들은 이제 대피가 어렵긴 하죠. 항상 보호자하고 같이 동반해서 집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낯선 곳에 간다든지 부모가 동반을 해야 하는 건데 어린이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법으로 못 박은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아동 방치죄를 적용하는 아동 연령이 만 12세입니다. 호주 퀸즐랜드도 만 12세 미만 아동을 혼자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형법에 만 10세 미만 아동을 방치해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도 아동복지법으로 아동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연령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이딴 화재로 정부의 돌봄 서비스 공백도 드러났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달마다 신청받는 정기 돌봄의 경우 지난해 평균 대기 시간이 33일 가까이 됩니다. 심야나 주말에는 긴급 돌봄도 가능하지만 돌보미가 수락해야 가능해 실제로 성사되는 건 드뭅니다. 비용도 부담입니다. 밤에는 1.5배 더 내야 합니다.
심야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서 심야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실시간 기간도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돌봄 공백이 만든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